냇물아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강물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고, 강물한테 물어보면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러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며 사람과 사람의 작은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응원했던 사람 신영복. 당신이 그립습니다. 신영복 선생님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영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아마 사정이 있어서 좀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모시기 힘든 분만 모시가 놓고 계십니다. 그냥 엔간해도만 모시기 힘든 분이거든. 사람은 불러가 안 옵니다. 자연 중에서도 상급은 돼야 모실 수가 있는 분인데 그분 TV에서 모셨습니다. 역시 참 대단한 방송이었습니다. 역시 참 김어준이가 내가 잘 키워놨어. 일단 함께 했지만은 지금 또 방송을 처음 듣는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 올렸습니다. 자, 이분 만덕산의 전기를 받은 정치계의 양반. 이 양반 나 참 좋아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를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손 대표님 접니다. 헬로까꿍 한 30분만 더 수고해주세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TBS 대단해. 김어준 빼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김 선생이 한 성대묘사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방송도 좀 들으시고 앞으로. 예. 자, 아까 하던 얘기 한 가지만 마무리하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탈당 몇 명 할까. 물론 직접 탈당하라고 권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지원과 품격에 반해서 탈당할 분들이 앞으로 10여 명 이상 될 거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궁금한 거죠. 몇 명 정도 될까. 저는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제가 탈당을 권유할 일도 없고, 네. 앞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주체가 되도록 한다. 그 몇 명입니까? 이런 건데, 네. 아니죠. 그건 지금은 숫자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라,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국민 운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주체를 만들 때 그때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것이다. 몇 명이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이상, 10명 이하. 50명, 100명이라니까요. 100명이면 왜 탈당을 합니까? 당을 장악을 하죠. 예, 이거. 하여튼 10명 이상이라고 봐도 됩니까? 글쎄, 그건 뭐 숫자는 저는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앞으로 새로운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겁니다. 아직 약속된 사람이 없군요. 약속, 즉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요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표님이 스스로 정하신 역할이 7공화국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내각제 개헌, 파안을 만드는 역할 여기까지로 설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번 대선에서 플레이어, 뭐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설정하신 건가요? 완전히 질문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제가 1993년에 정치에 입문할 때 서강대학교 학생들한테서 했었던 얘기를 다시 국민들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달라. 그러면 직접 대선 후보로는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등에 국민들이 무슨 짐을 지어주건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구나. 국민들이 원하면. 그죠? 그거는 저는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꾸는 게 하여튼 제 목표고. 근데 그거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그 얘기 암만 물어보셔도 대답 안 나올 겁니다. 이미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당과 이제 뜻을 같이 할 계획이신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는 유력 주자가 있었고 그렇죠. 최근 여론조사에 물론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대략 5번째, 6번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 기간마다 5번째인지 6번째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반기문, 그 다음 정도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만큼 상황이 안철수 대표한테 굉장히 나쁘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당과 손학규 대표님이 함께할 세력이 합쳐지고 나면 누군가 여기를 리드해야 되는데, 대선 정부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금 원내대표 아니죠. 이제 당대표 나가신 박지원 의원도 본인도 선수로 뛸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대표님 정도 돼야지 이 세력을 합쳐서 리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현상.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 아니에요. 그 요구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위기 상황에서 대표님이 그 세력을 리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 포부죠. 그러면 그 세력을 만들고 나서 대표님이 우리를 리드해서 이번 대선에서 주자로 띄워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은 여하튼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그 주체 세력을 만드는데 저를 헌신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아까 뭐 탈당 뭐 이제 그 민주당을 떠난 뭐 이런 것도 그조차도 기득권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을 떠난 것인 만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빈 등에 무슨 짐을 얹든 그건 제가 져야 될 짐이면은 지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짐에 대선 후보도 있다. 무슨 대선 후보 빼고 모든 짐을 지겠다가 아니라 무슨 짐도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저희도 제목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제목 장사. 저는 여하튼 제 말씀만 그대로 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보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짐이든 지겠다. 대선 후보도 포함하여 가로치고. 그렇지. 우리 김효준 선생이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무슨 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번에는 합체 과정이. 우선 대표님이 개혁회의를 하고 거기에 아무도 부르지는 않았지만 혹시 참여하게 될 민주당 탈당 인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당과 당대당 수준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개혁보수신당과도 마찬가지 방식의 연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국민의당하고는 어렵지 않은데 입당하거나 뭐 하면 되는데 개혁보수신당이 합당을 하나요? 어떻게 제3지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개혁보수신당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예.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정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 대한 책임, 예. 국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예, 사과를 하고 예. 이러한 것들이 더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밝혀지고 나서야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노력을 당연히 개혁보수신당도 하겠죠. 사과도 하고. 근데 모르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게 잘 이루어졌다. 저 정도면 괜찮아 싶을 때 그 다음에 제3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당대당끼리 통합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단일한 후보를 낼 방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다른 정당이면. 지금 우리한테 예. 다당제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제3당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게 그냥 호남당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국 정당 투표에서 그랬었죠. 예. 전국 영남 2위. 이쪽 예. 전부 다 25%를 얻었어요. 예. 다당제가 이번에 그 제4당의 출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다당제는 이걸 무조건 합쳐라 이런 것보다 예. 연대, 합의, 연립정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개혁보수신당도 후보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당연히 후보가 있을 텐데 예. 그 후보 간 제3지대의 연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 정당 간에도 협의가 되지만 국민의 뜻에 많이 따라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구호 중에 내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것이 내가 나를 대표한다였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그 국회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탄핵도 국민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겼을 뿐입니다. 네네.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정치 세력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합칠 것이냐 또는 여러 개 당이 연대할 것이냐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만들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만들어질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단정 지을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도 대표님만의 그 일정표나 구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런 구상을 자세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아니, 본인만의. 제가 2월, 3월에 빅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찬찬히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까 지금 과거의 기득권, 패권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할 시대는 지나갔다. 다당제 연합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다. 그런 다당제 연합 정치의 형태가 2월, 3월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은 지금 헌재에 의한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는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림이지. 자, 이것을 어떻게 누가 누구하고 합치고 누가 누구하고 합치고 그건 뭐 그런 것을 계산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데는 제가 능하지 못합니다. 전망으로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이제 말씀하신 취지와 뜻은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와 개혁보수신당의 후보가 있을 텐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접는 것인가 아니면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내가 대통령을 하고 당신은 개헌을 한 다음에 총리를 하시오. 이원내가. 그래서 둘이
한 팀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도 가능하죠. 그게 이미 네. 지금 우리가 개헌 논의가 항상 왕성한데 예. 개헌 논의가 전혀 없었던 DJP 연합. 예. 대통령 선거에 JP가 같이 합류를 하면서 네가 총리해라. 예. 그러고서는 총리를 한 2년 가까이 했죠. 네. 그리고 장관도 몇 석을 아주 건설부 장관 네네. 뭐 이런 장관은 당신이 임명하시오. 이래서 한 2년 갔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이번에 더 구체화될 수도 있고. 개헌을 아예 약속하고. 아, 그렇죠. 개헌을 약속을 하고 또 아니면은 정말 이게 내일 모레 바로 이제 헌재에서 인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뭐 지금 현재 체제로 가되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하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미리 될 수 약속을 있겠죠. 하고. 예, 예. 네. 그리고 한 사람이 포기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또는 국무총리다 또 뭐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함께 연립정부의 실질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표현하던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하던 결국은 뭐 대통령이 있고 혹은 내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래서 연대를 하면 예. 여기서 대표님이 총리로서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제가 어떤 자리를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그런 욕심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아니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다당제에서 연립정부의 구성 요건이 되죠. 예. 헌법 개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 분점형의 권력을 만들어 가자. 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광장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이제 그만두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기문 대통령 후보 손학규 총리 내정.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조합도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마시고. 반기문 씨에 대해서는 네. 지금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기문 손학규보다 못해요? 아니 반기문 씨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분이 내가 대통령 나오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보고 나서야 판단이 될 일이죠. 그때 저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지. 지금 미리 반기문이가 1월 12일 날 들어온다는데 뭘 대통령. 그건 너무 빠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통령 자격이 손학규보다 낫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어준 선생 같은 말씀을 자꾸 질문을 하시네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나보다 못해 아니면 나보다 낫다 이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난 뒤에 판단할 일이죠. 지금으로서는 판단 보류.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유엔 사무총장 지낸 사람인 거지 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규보다 못하군요. 그 반기문 총장이 아주 소중한 분이죠. 유엔 사무총장 소중하지만 나보다는 못해. 글쎄 그런 말씀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보다 못하면. 아니 본인보다 못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보다 못하면 이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니다. 속으로 생각한 걸 왜 겉으로 다 표현해야 됩니까? 정치가는 그거 표현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을 하죠. 자 다음 질문 하시죠. 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특히 안희정 도지사가 아무래도 충청의 지지 기반이 겹쳐서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전화나 조문 안에서 이거 도리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치적 사안 이전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리를 못 지켰다. 개인적인 거는 둘째 쳐놓고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있는 특히 친박 세력
한테 뭐 업힌다든지 그럼 뭐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싸워야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은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얕아진 것 같죠, 그죠? 어렵다고. 뭐 글쎄 그런데 모르죠. 모르죠. 두고 봐야 한다. 예. 그러면 가능성은 친박으로 간다, 비박으로 간다, 국민의당으로 간다. 셋 중에. 그건 제가 예측을 할 일은 아니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었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근데 저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로 갈 것이냐, 구태 정치로 갈 것이냐, 새로운 정치로 가면은 같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친박으로 가면 연대가 안 되고. 친박으로 가면 연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겠죠. 네. 근데 비박이나 국민의당으로 오면 연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박이 지금 새로운 정치에 어떤 자세를 갖추는지 반성을 하고 사과를. 잘 갖춘다고 치고요. 예. 그렇게 치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월이 지나서 2월, 3월에 어떤 정치가 진행이 될지는 2월, 3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아주 긴 세월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달 전에 박근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러고 정치가들은 자기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플랜이 소용이 없는 게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이런 사태가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87년 6공화국 체제 이건 끝났다. 7공화국을 열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헌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시민혁명 아닙니까? 개헌을 하라고 뒤집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시민혁명을 한 거는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체제의 골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 하실 것 같으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이거 저희 방송에서 한 말이라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동지가 어떻게 매년 바뀌냐고 탈당하시는 거에 대해서 입당하고. 동지가 어떻게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년 바뀌지는 않지만 쉽게 바뀌냐 이런 뜻이겠죠. 글쎄요. 저는 젊은 정치인이 요즘 튀는 세상 아닙니까? 제목 나왔어요. 안희정 젊어서 튀어보려고. 그겁니까? 근데 저는 싸움은 참 좋아요. 구경하는 게. 그 정도 멘트로 끝내실 거죠? 그 정도로 하죠. 근데 우리 정치에서 좀 안 지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약간 오버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반기문은 나보다 못하고. 저거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국민의당에서 한 얘기긴 한데 국민의당에 이제 당대당 수준의 통합을 말씀하시고 사실상 국민의당에 가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어젠가요? 그 원내대표 주승영 의원이 정권 교체를 못할지라도 문재인과는 연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까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광장의 민심은 박근혜 내려오는 거지만 그 근저에는 이게 나라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나라냐. 이 나라의 틀을 바꾸자. 근데 나라의 틀을 바꾸자는 게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 정치를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주승용 대표가 그런 얘기했던 건 제가 김 선생한테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언론 인터뷰를 어제 하셨어요. 만약 뜻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근데 패권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네, 패권 정치 아니냐는 지금 문재인 대표 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말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10년간 집권하고 나서 국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에 실패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했다. 이게 야권 정치 세력으로서는 목표여야 하는데 이게 겨우 문재인만은 안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 되거나 지금 이 대선에 소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못해도 문재인과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권의 정치 세력으로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미워도? 패권 정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민주당 내 개헌 보고서 보십시오. 개헌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런 식의 표현 비슷한 것도 나오는데 그게 제한된 사람들만 돌려보고 말이죠. 그리고 민주연구원 내 원장이 사의 표명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게 뭡니까? 민주당 내 패권 정치에 대해가 그게 산물인 거죠. 그걸 인정을 그쪽에서 안 하겠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민주당 내 패권주의가 지금 이 정권 전체의 패권이나 폐해보다도 더 심각해서 야권이지만 문재인 막느라고 정권 교체 실패해도 좋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말이죠. 예.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박근혜가 물러나가고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는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누구로 됐나요? 예? 누구로 됐나요? 아니 그거는 정권 교체된 다음에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그 정권을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정권의 공백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 교체는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글쎄요. 그러시겠죠. 근데 나는 정권 교체는 됐고 그 정권 교체라는 개혁 세력이 어떻게 이 정권을 제대로 된 기득권과 특권과 패권 이런 세력이 아니고 개혁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느냐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핵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승용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것은 이 소위 민주당의 문재인 패권에 대한 견제 혹은 문제 지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패권 세력에 대한 거보다 이런 얘기죠. 총평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나간 거다. 이건 아니시란 말씀이죠? 저는 정권 교체는 이미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건 제가 동의는 안 되는데 정권이 공백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교체가 됐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근데 대표님과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뜻을 이렇게 탈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손학규 깃발 아래 이제 동지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손학규의 철학, 손학규의 가치를 동의하는 분들이 동지로 이렇게 쭉 모여서 갈 텐데 이거 손학규 패권주의 아닙니까? 작지만 손학규 이름으로 정치적 행동을 집단으로 하는 건데요. 손학규 패권주의를 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손학규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하죠. 그러나 손학규 패권주의가 아닌 것이 패권주의라는 건 모든 것을 딱 이 실권 실세들이 중심을 잡고서는 이런 지하의 모든 게 명령으로 움직여지고 또 알아서들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손학규를 지지하는 세력이 집단으로 자기 뜻을 표명하고 관철하고 탈당하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르죠. 알겠습니다. 다르다고 하고요. 제가 여쭤볼 게 아직도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저희가 대표님이 합치고 나면 저한테 한 번 더 나와주시죠. 그러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몇 명 탈당합니까? 우리 김어준 선생 똑같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자꾸 물으시네요. 탈당을 하긴 하죠. 아니, 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그는 앞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또 무슨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 보수 신당에서도 모든 걸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민주당에서 탈당 같이 할 분 몇 명이에요?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해요. 10명 이상인가요? 10명 갖고 되겠어요. 답을 안 하시니까 좀 더 윤곽이 드러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시 한번 모시고 한 명도 없다 이때. 그래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자, AS 시간. 손학규 전 대표님에 대한 문자가 많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 힘써주세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는 건 장고하느라고 악수를 두신 거 아닌가요? 이런 지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불친절한 AS의 중요한 사연을 하나 공지하려고 저희가 양지열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제가 100일 이상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주일을 휴가를 가서 저희가 이제 내부 TBS 아나운서를 통해서 일주일간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양지열 변호사 내가 하겠다고 또 허위사실을 그 일주일을 이용해서 저를 탄핵하고 본인이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야욕에 가득 찬 악마라고 누가 이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탄핵 소추 하나 들고 왔어요. 추운 겨울 정원이 100명인 스튜디오에 아무 대책 없이 수백 명의 청취자들을 초대해서 500명 이상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 12월 27일 새벽 3시, 4시에 오셨는데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과해야 되네. 자, 저 공지사항이기도 하고 이 양지열 변호사의 사전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양지열 변호사가 어이없게도 휴가에서 돌아오실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없게도 본인이 저를 뛰어넘어 보겠다고.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청취자에게 탄핵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일주일을 맡겼는데 한 이틀 정도 하고 잘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정태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양지열 변호사가 안 나가고 앉아있어요 같이. 본인이 공동진행을 마지막 시간 하겠다고 참. 일부러 발음 못하는 거죠? 칼 플라라니. 플라라니.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자, 양지열 변호사는 무시하시고요. 없어 봅니다. 지금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시려고 중간중간에 한마디 정도 하세요. 네. 왜냐면 충분히 말할 수 있으니까. 진행은 안 하셨죠. 진행은. 처음이죠. 그죠. 예. 진행을 하다가 잘 얘기가 십상이에요. 이 방송 진행. 근데 자기 휴가 가는데 그거 맡아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악담하는 거 도대체 뭐야? 오래 못 갈 것이다. 네,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 추가해야 될 거예요. 이틀 예상합니다. 이틀. 내가 그리고 가가지고 매일 들으면서 점수를 보낼 거예요. 제 점수는요? 하면서 그날 진행에 대해서. 제가 100% 확신하는데 그때 못 일어납니다. 못 듣습니다. 아니, 이제 팟캐스트로 나도 들어서. 지금 문자 하나 와 있네요. 김원준 씨, 한 게 뭐 있다고 휴가를 갑니까? 정답이네, 정답. 그래서 제가 못 돌아오게 해드리려고요. 네. 자, 오늘 소장님 들고 오신 건 뭡니까?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를 했죠.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몇 달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도 완전 획기적인 걸 발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보통 작년 11월쯤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한 달 늦게 이 정부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수치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2.6%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KDI는 2.4%로 발표한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조목조목 보니까 KDI가 더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더 비관적이에요. 가령 투자 이런 거는 KDI가 더 낙관적인데 KDI는 전체 종합지수가 2.4예요. 낙관적인데도 2.4. 근데 네. 정부는 더 비관적으로 세부 항목을 해놓고 결과가 2.6이에요. 더 높아요. 어떻게 숫자의 장난이 일어난 거죠? 숫자의 장난이 아니라 KDI는 원래 이런 거 하는 데니까 틀렸을 리는 없을 거고 네. 제가 보면 정부대로 하면 2.2% 나올 텐데 거기다 그냥 더한 거예요. 그죠? 0.4를 더해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아, 이거 산수의 문제입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2.2이 너무 낮잖아. 0.4 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경제 부처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숫자로 알 수가 있고요. 변호사님 한번 여기서 치고 돌아와 보세요. 아니, 새로 요즘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었을까요? 설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든가 또는 억지로 끼워 맞췄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다예요 지금? 아니, 그냥 보고 있으려고 했다니까 왜 자꾸 말을 시켜요. 방송 좀 합시다. 왜 자꾸. 방송을 망가뜨려 버릴 건데 가기 전에. 더 재밌는 거는 네. 그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 정책 네. 발표를 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스스로 그간 추진해온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협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즉 4대 구조개혁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그게 네.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봤어요. 이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정부 발표문을 안 봤어요. 보면은 정부 발표문 보면은 3대 분야 9대 중점 추진 과제에 4대 구조 개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금융개혁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야, 이게 정부가 엉터리 숫자를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1야당이 정부 발표문을 보지 않고 평론을 다 안 읽어보고 논평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읽어보기도 전에 잘못했겠거니 하고 물론 지금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뭐 저 정부도 정상적이지 않고 정치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 사실. 네, 야당은 지금 뭐 대선 이쪽에 가 있을 테니까 제대로 안 봤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정부가 발표를 하면 문서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오셨는데 저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에서 거기 특기가 예산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10만 페이지 정도 된대요, 한 해에. 10만 페이지를 자기들끼리 다 검색을 한답니다. 하나하나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변태다 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 보고 쾌감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스스로를 변태라고 부르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내면 굉장히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난해 10만 페이지의 예산안을 다 검토를 했더니 공통점이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VIP 항목이 나와서 왜 이렇게 VIP가 많이 등장하냐?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거를 쫙 추렸더니 그 깔때기가 어디로 모이냐면 최순실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최순실 사태 이전에 찾아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최순실 사태 이후에 나온 거죠. 최순실과 세금 도둑이라고. 근데 거기서 한 예로 든 게 굉장히 많은데 한 예로 든 게 지자체 220여 곳에 정부 예산으로 스포츠 클럽을 만든대요. 근데 스포츠 클럽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최순실 씨의 그 테스타로사 카페가 체인용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클럽들을 누가 관장하느냐? K스포츠 재단이. 그러면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씨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돈이 쭉쭉쭉쭉쭉.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수석회의에서. 그러면 그 수석회의 자리에서 발표됐으니까 부처에 가가지고 VIP 써가지고 예산을 책정된다는 거예요. 이 논란 구조 아닙니까? 네, 그 숫자 보고 쾌감 느끼는 분 정창수 소장이죠. 아시는군요. 그럼요. 숫자 변태!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건설에 들어가 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대응 투자를 해요. 중앙부처가 10을 투자하면 광역이나 지방에서 10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마 이 군마다
군마다 이런 걸 스포츠 센터 같은 걸 만들면 군에서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을 보면 네. 건설을 보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최순실 예산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토토에서도 찾아내고 이상한 거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최순실 사태가 돼버렸는데 보면 이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요 예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뒤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 채무가 매년 50조 원씩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다 쓴 건지가 감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 20조 30조씩 늘었는데 그런 4대강이 쓴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50조씩 늘어난 이 채무는 도대체 어디다 쓴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복지는 나아진 게 없는데. 기존의 언론에서는 그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해놨던 것들, 뭐 자원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메우느라고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돼서 50조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고 건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도 건설로 모두 이제 일으켰는데 그 건설 내에는 아마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이 최순실 일가와 관계된. 저희 이번에 이제 최순실 사태 일어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쫙 보면은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 구조개혁 같은 거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 전날 재벌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뭘 얻어내냐면 이런 거 하는 거죠. 최순실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을 그렇죠. 받아내고 20억 내지 50억 내지 이러면서 30억에 합의해볼까 이런 거. 예, 정유라한테 뭐 말 사는데 뭐 돈 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재벌 얘기 들어주고 세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사적 재산. 사적인 오로지 최순실 민원을 들어주면서 챙겼죠. 최순실 재산이 뭐 누구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와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힘을 합하여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예산 10만 페이지씩을 매년 아니, 조금 전에는 손학규 대표 갖고 자꾸 정치연합 이거에 대해서 하더니 왜 연구소를 다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 연구소가 더 크죠? 아마 그쪽이 클 겁니다. 그쪽에 숫자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이걸 한다는 것도 참 웃겨요. 그죠? 아니 근데 필요한 일이죠. 우리 항상 세금 감시 같은 걸 하면 국가에는 예산을 하는 데가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민간주의 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도 그거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막았었거든요. 근데 숫자로 나온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뭐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류 검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시죠. 네네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양 변호사님 말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봤는데 참 재미가 없네요. 큰 걱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떠야 되나. 저는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진중은 할 겁니다. 일정을 취소해야 되냐, 진짜 걱정이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남기고 왔어요. 백업을 미리 준비해놔라. 백업을? 예, 이틀 못 갈 수 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 휴가 어디로 가시려고? 비밀입니다. 예, 제가 글로 갈게요. 그것도 어떻게 원격으로 하시게요? 아니, 그리고 뭐 계속 광고를 하시든 나와서 감시를 하시든. 이 정부의 이 결과치를 보면 실제 복지나 이런 분야에 쓰여진 게 없죠. 아니요. 복지는 사실 복지를 새로 만든 항목은 없지만 복지 예산은 그냥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가령 그렇죠. 이제 기초연금 같으면 노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올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비 비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 정부 재량으로 늘리는 게 있거든요.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있고 정부 재량으로 늘리는 게 있는데 그런 새로운 복지 항목이 추가된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대부분은 주택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은 주택 건설. 자, 이건 또 뭡니까?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표예요. 그 4대 구조개혁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고 이번 정치에서 달라진 거 하나는 뭐냐면 창조경제란 말이 없어졌어요. 창조경제는 없어지고 대신에 4차 산업혁명 대비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게 맞죠.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더 맞는 말인데 그동안은 모든 정책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창조경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최순실 예산이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바꿨고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경기 나쁘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초반에 20조 원을 재정 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내년이 근데 뭐 몇 월 못 갈 거니까 몇 개월 못 갈 거니까. 아니 그래도 거의 1년에 반 정도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꾸면 못하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사실은, 실제로 경제 사령탑이 한다 그러면 구조조정 방침 같은 것들은 지금 급하거든요. 또 하나는 트럼프거든요.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예,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을 꼽은 예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대응 어떻게 하는 그 1번이 뭐냐면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수입을 확대한다. 트럼프 좋아하라고. 이게 트럼프 상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꾼이 전에 일단 후려치고. 트럼프가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습니까? 예, 후려치고 이제 협상하면 조금 빼주는 건데 미리 가서 셰일가스. 미리 가서 많이 주문할게요 이러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협상 기본이 안 돼 있네요.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1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건설을 하겠다 미국에. 네. 거기 참여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건설이니까 또. 예, 근데 사실은 미국에는 바이 아메리카 법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FTA에서도 고수했던 겁니다. 거기다 트럼프가 자기는 일자리 늘린다 그러는데 한국 건설업체가 거기 참여하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혼자 망상이군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미리 겁먹고 수입 늘려주고 하나는 미국 건설에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항공기 등 미국 국가 상품 수입에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 미국에서 항공기 사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미 전략은 트럼프 화나지 않게 예, 알아서 미리미리 트럼프 수입을 각하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들여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예, 정책이네요. 우리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직접적인 건 사드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드 매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타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저희 한 주 쉽니다. 저는 좀 나와 계신 생각도 짧고 부족하지만 우리 양지열 변호사 귀엽게 봐주시고 다음 한 주. 근데 다음 주 청취율이 확 올라오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네. 김어준이었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뵙고요. 다음 한 주는 부족한 저 양지열 변호사. 생각 짧고. 아니 자기 협응하는 거 메꿔주는 사람이 이렇게 디스하는 거 처음 봤네. 안녕. 없을 때를 걱정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인사해야 돼요. 안녕.